반도체 세계대전이라는 단어가 신문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반도체 자립 움직임,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그리고 유럽의 참전까지 생각하면 반도체 시장을 차지하기 위한 정말 전 세계적인 규모의 움직임이 발생 중입니다. 주요 수출 품목이 반도체인 한국 사람으로서 우리는 그 중요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동차, 스마트 기기 등 반도체가 쓰이는 곳이 늘어나는 추세 또한 이러한 각국의 반도체 육성 의지와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엉뚱한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번은 반도체 제 몇 차 세계대전일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우리는 반도체 산업 역사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반도체 역사의 시작은 미국이고 우선 쇼클리 반도체, 페어차일드 반도체라는 회사에 대해 알아봐야 합니다. 쇼클리 반도체는 윌리엄 쇼클리가 설립한 회사이고 윌리엄 쇼클리는 반도체 관련 기초 연구로 1956년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사람입니다. 다만 성격적으로는 독재적이고 편집증이 심해서 어울리기 어려웠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윌리엄 쇼클리는 자신의 회사 쇼클리 반도체를 설립하면서 갓 대학을 졸업하거나 신입 경력 수준의 직원을 대거 채용해서 빡시게 굴렸다고 합니다. 이를 견디다 못한 직원 8명은 1년 만에 쇼클리 반도체를 퇴사해서 페어차일드 반도체라는 회사로 이적, 반도체 사업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쇼클리는 이 8명을 배신자라고 비난했고 여전히 이 8명은 8인의 배신자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8인의 배신자가 반도체 역사에 중요한 이유는 이 중에 2명이 다시 페어차일드 반도체에서 나와서 설립한 회사가 바로 인텔이기 때문입니다. 이 중 한 명이 무어의 법칙으로 유명한 고든 무어입니다. 인텔은 1968년 설립되었고 이후 50년 동안 반도체 산업의 대장으로 군림하게 됩니다. 이 외에도 8인의 배신자가 반도체 역사에 미친 영향은 아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화면은 현재 반도체 업계 중 시가총액이 가장 큰 10개 업체인데요. 10개 중에 4개가 이 8명이 나와서 시작한 페어차일드 반도체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페어차일드 반도체 자체는 2015년 온세미컨덕터라는 회사에 피인수돼서 여전히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1차 세계대전은 이 시점에 발발합니다. 미국의 반도체 산업 성장을 바라보고 있던 일본은 1975년 반도체 전쟁을 선포하고 5년 내 미국을 추월한다는 국가적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일본 정부가 300억엔, NEC, 히타치, 도시바, 후지츠, 미쓰비시 그리고 마쓰시다 총 6개 반도체 회사가 400억 원을 출자해서 전폭적인 국가 지원이 시작됩니다. 유럽도 동시에 참전합니다. 네덜란드의 복합기업 필립스는 1955년부터 반도체 사업을 시작하긴 했지만 1975년 미국의 반도체 기업 시그네틱스를 인수하면서 본격적으로 1차 반도체 세계대전에 참전하게 됩니다. 사실 반도체 산업은 투입되는 막대한 자금 및 기술적 난이도를 감안하면 후발주자가 선두를 따라잡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다만 80년대 미국 반도체 산업에는 내부적으로도 큰 악재가 있었는데 바로 금리의 인상입니다. 당시의 FOMC 의장 폴 볼커는 치솟는 인플레이션을 통제하기 위해 금리를 최고 22%까지 끌어올렸고 공격적으로 자금을 빌려 투자를 단행하던 미 반도체 업체들은 직격탄을 맞습니다. 당시 미국에는 8개의 D램 생산 기업이 있었는데 1986년까지 이 중에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와 마이크론을 제외한 7개 회사가 생산을 중단하거나 파산하였습니다. 미국 내부의 문제, 일본, 유럽의 공격적인 투자로 인해 일단 1차 세계대전은 후발주자가 승기를 잡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D램만 보았을 때 1980년대 일본의 세계 메모리 시장 점유율은 70%까지 상승했고 전 세계 반도체 기업 상위 10개를 봤을 때 1975년에는 8개가 미국 기업이었는데 10년이 지난 1985년에는 7개가 일본이나 유럽 기업으로 바뀌게 됩니다. 하지만 미국의 반격 또한 만만치 않았습니다. 1984년 미국은 반도체 설계를 지적 재산권으로 인정하는 칩 보호법을 통과시키고 86년에는 국가 간 협정을 통해서 일본도 동일 내용을 준수하도록 압박을 하고 87년에는 협정 위반을 이유로 바로 일본에 3억 달러의 보복 관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또한 동시에 미국산 반도체 수입을 강요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미국 정부의 조치로 일본 반도체 업체들의 수익성은 급격히 악화되기 시작합니다. 일본 반도체 업체들은 도산하거나 통폐합되기 시작합니다. 미국 기업 인텔은 2000년 다시 글로벌 반도체 기업 1등 자리를 탈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반도체 1차 세계대전의 승자는 미국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 정부의 일본 견제는 사실 약간 늦은 감이 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이미 사업 축소나 철수를 결정한 후였기 때문에 일본 기업들이 어려워졌어도 다시 규모를 확대하기에는 자금과 인력이 부족했습니다. 바로 이 시기를 잘 활용한 것이 한국 기업들이었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분쟁으로 인해 모두 어려움을 겪는 기회를 활용해서 한국 기업들은 가성비를 무기로 시장을 빠르게 잠식하기 시작합니다. 또 이 당시는 PC가 빠르게 보급되던 시기였습니다.
가격을 낮춰 컴퓨터의 대중화를 노리던 PC 업체들에게 한국 반도체의 가격 경쟁력은 매우 매력적이었습니다. 2000년대로 진입하면서 한국 기업들의 세계 시장 점유율은 빠르게 확대되었으며 2010년에 돌입하게 되면 삼성과 하이닉스가 모두 글로벌 탑10 기업에 포함하는 쾌거를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1차 반도체 세계대전은 미국도 일본도 아닌 한국 기업의 승리로 막을 내리게 됩니다. 2차 반도체 세계대전은 1차 대전과 시기상으로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1차 대전처럼 국가 간의 격렬한 경쟁 양상이라기보다는 신무기의 등장으로 전쟁에 참여하는 기업이 늘어나는 다자간의 경쟁 양상을 펼치게 됩니다. 2차 대전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은 모리스 창, 대만 기업 TSMC의 창립자입니다. 모리스 창은 어렸을 때 미국으로 건너가 처음에는 하버드에서 문학 공부를 했었는데 가족 부양을 이유로 어쩔 수 없이 MIT로 이적한 능력자입니다. 이후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에서 부사장 자리까지 올랐고 대만으로 자리를 옮겨 TSMC를 창업하게 됩니다. 창업 당시 모리스 창은 56살이었다고 합니다. TSMC는 원래 1987년 대만 정부의 지원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1990년대에 민영화합니다. 우리가 종종 기사나 애널리스트 보고서에서 볼 수 있는 파운드리라는 개념은 바로 모리스 창이 처음 고안한 개념입니다. 80년대 후반 당시 반도체 산업은 미국과 일본의 종합 반도체 기업들이 꽉 잡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대기업들은 소규모 업체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압력을 행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소규모 업체들은 생존이 쉽지 않았습니다. 모리스 창은 여기서 사업 아이디어를 얻습니다. 고객과 경쟁하지 않고 고객의 요청에 따라 생산만 담당하는 파운드리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TSMC를 창업하게 된 것입니다. 전쟁으로 치면 1차 세계대전까지는 직접 전쟁하는 국가가 대장간에서 활을 만들어서 전쟁에 들고 나가 싸우던 시기였습니다. TSMC의 등장으로 전쟁 양상은 크게 변하게 됩니다. TSMC는 말하자면 무기를 제조하는 무기상입니다. 즉 총을 만들 줄 몰라도 총을 잘 쏘는 능력만 있으면 언제든지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현재 글로벌 탑10 반도체 기업에 속하는 엔비디아, 브로드컴 등은 모두 반도체를 직접 생산하지 않습니다. TSMC의 존재가 없었다면 이런 기업들은 지금과 같이 빠르게 성장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TSMC의 등장으로 반도체 생산을 외주주는 기업들, 팹리스라고 하는데요. 이 팹리스가 전체 반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2년 13%에서 2020년 33%까지 빠르게 성장하게 됩니다. 춘추 전국 시대가 도래한 셈입니다. 반도체 춘추 전국 시대의 등장에는 EDA 툴 업체들의 등장 또한 한몫을 합니다. EDA, Electronic Design Automation는 반도체를 설계하는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반도체 회로는 복잡함의 끝판왕입니다. 그럴 사람은 없겠지만 볼펜이랑 자로 반도체 회로를 그린다고 생각하면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걸리겠죠. EDA 툴은 쉽게 말하면 반도체 업계의 포토샵 혹은 오토캐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EDA 툴의 대표적인 기업 시놉시스와 케이던스의 설립 연도는 각각 1986년, 1988년으로 1987년에 설립된 TSMC와 거의 같은 시기에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종합 반도체 위주의 업계에서 벗어나 설계에 필요한 도구와 생산을 모두 외주줄 수 있는 다양한 업체들이 반도체 전쟁에 참여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현재 진행형인 3차 반도체 세계대전은 1차 대전과 유사한 면이 많습니다. 일단 일본, 유럽 대신 중국이 새롭게 등장을 하였고 미국은 다시 한번 이를 견제하고자 하는 대립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과거 일본의 경우에 대응이 좀 늦어서 국내 업체들이 이미 경쟁력을 잃은 이유였다면 미국은 이번엔 좀 더 과감하고 선제적으로 공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사태는 1차 대전 때보다 훨씬 복잡한데요. 이건 2차 대전의 결과물이기도 합니다. 파운드리와 EDA 툴이 등장했을 때 당시에는 더 많은 반도체 설계 업체들이 생기고 다양해질 것으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20년이 지난 지금 보면 시기마다 뜨고 지는 설계 업체들은 있었지만 실제로 가장 큰 돈을 챙긴 건 파운드리 업체인 게 현실인 거죠. 여기저기서 전쟁이 벌어지니까 큰 돈을 버는 건 무기상인 셈인 겁니다. 지난 20년 동안 반도체 생산을 위한 기술적 난이도는 기하급수적으로 상승을 했고 이를 소화할 수 있는 기업은 많지 않았습니다. 파운드리 사업은 TSMC로부터 생겨났고 이후 많은 업체들이 생겨서 09년에는 20개가 넘었지만 현재는 다시 10개 수준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TSMC의 시장 점유율은 50%가 넘습니다. 최근 반도체 공급 부족이 크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핵심에는 파운드리 부족이 있습니다. 수요가 늘어서 반도체를 팔고 싶은 사람은 많은데 생산해줄 곳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반도체 생산 설비의 부족으로 인해 3차 반도체 세계대전의 양상은 훨씬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난해 TSMC의 첫 해외 반도체 공장을 유치했고요. 삼성전자한테도 요구 중입니다. 인텔은 최근 파운드리 사업 복귀를 선언했습니다.
일본도 자국 내 TSMC 생산 라인을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유럽은 독일과 프랑스의 주도로 최대 70조 원 규모의 첨단 반도체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중국의 반도체 산업 육성 계획은 미국의 견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여전히 반도체 산업에 진출하는 기업의 수는 늘고 있습니다. 중국의 반도체 시장에 대한 야심, 유럽의 야심, 그리고 미국의 반도체 산업 부활 의지. 많은 전문가들은 현실성이 없는 계획들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앞서 살펴본 것처럼 반도체 시장의 패권은 과거 이미 여러 번 바뀌었고 그 당시에는 절대 흔들릴 것 같지 않았던 기업들도 1등 자리를 내어주었거나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반도체는 그 모든 산업에 있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에 새롭게 참전하는 국가 혹은 회사들은 다양하고 공격적인 전략 전술을 펼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존의 강자가 패권을 유지할 것이라는 쉬운 결론은 너무 안일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3차 반도체 세계대전의 승자는 아직 점치기 어렵습니다.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으니까요. 앞에서 8인의 배신자, 페어차일드 반도체 출신들이 반도체 산업 초창기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TI는 출발이 좀 달랐던 회사입니다. 1930년 설립했을 때는 TI는 유전 탐사 장비 회사였습니다. 1950년 벨 연구소에서 근무하던 고든 트리라는 사람을 데려오면서 반도체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미국 반도체 기업들은 실리콘밸리에 본사가 있습니다. 거기서 페어차일드 반도체가 시작했기 때문이죠. 출발점이 조금 다른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의 본사는 텍사스에 있습니다.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는 과거에는 D램 산업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미국 반도체 산업이 어려웠던 시절 1988년에 마이크론한테 매각하고 현재는 아날로그 반도체만 하면서 해당 부분의 최강자로 군림하고 있습니다.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는 전체 매출에서 산업용이 20%, 가전 및 컴퓨터용이 15%, 차량용이 10%를 차지해서 다양한 산업에서 매출을 발상시키고 있습니다. 또 산업용 반도체 1위, 차량용 반도체 4위라는 높은 경쟁력을 보유한 회사입니다. 차량용 반도체 중 핵심인 배터리 관리 시스템 분야에서는 1등이기도 합니다. TI가 다른 반도체 회사들보다 좋아 보이는 이유 첫 번째는 핵심 시장에서 점유율을 계속 늘려나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TI의 차량용, 산업용 반도체 시장 점유율은 화면 분홍색 선에서 보시는 것처럼 2011년부터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유통상을 통하지 않고 자사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직접 구매하는 비중을 60%까지 끌어올리면서 고객과의 소통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매력 포인트는 이 회사는 반도체를 직접 생산한다는 점입니다. 앞서 파운드리의 외주 생산을 맡긴 반도체 업체들이 요즘 생산에 차질을 겪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TI는 자사 제품을 80% 자체 생산합니다. 즉 생산 설비 부족 문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습니다. 최근에는 신규 공장을 착공하면서 미래 수요에 대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TI는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도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회사는 2018년 반도체 업황이 부진할 당시 가장 먼저 보수적인 코멘트를 했었고 20년 3월 코로나 사태 당시 충격으로 모두들 생산률을 축소하는 중에 가장 먼저 가동률을 끌어올리면서 하반기 수요를 충족시킨 회사이기도 합니다. 이 모든 건 회사의 직접 판매 비율이 60%에 달하기 때문이고 고객과의 소통에 가장 민감하게 대응하기 때문입니다.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의 주가는 지난 5년간 240% 상승했습니다. 그간 엄청나게 오른 다른 반도체 주식들과 비교하면 그닥 두드러지는 수익률은 아니긴 한데요. 자동차에 들어가는 반도체 수요가 늘어나는데 직접적인 수혜가 가능하다는 점, 벌어지고 있는 반도체 3차 세계대전에 생산 설비 보유 등의 이유로 잘 대비가 되어 있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마음이 편한 주식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회사는 지난 10년간 매년 성장한 것은 아니지만 부진할 때도 나름 선방한 모습을 보여주었고 또 30%가 넘는 무지막지한 마진율이 지속적으로 좋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부채 비율 또한 높지도 않고요. 숫자를 통해 받을 수 있는 느낌도 참 견조한 회사구나 하는 느낌을 주는 회사입니다. 케이던스 디자인은 앞에서 말씀드린 EDA 툴, 즉 반도체 설계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1988년에 설립되었습니다. 앞서 EDA 툴에 대해 설명드릴 때 이해하기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과 같은 일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도체의 스펙 확정, 논리 회로 구성, 검증, 실제 반도체 설계도 완성 등의 작성을 총체적으로 지원합니다. EDA 회사들은 프로그램을 팔기도 하고요. 월별 이용료도 또 받습니다. 이번에는 회사 재무제표를 먼저 보고 넘어갈까 합니다. 신기하게도 이 회사는 지난 10년간 매출액이 역성장한 적이 없습니다. 앞서 살펴본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랑 비교해보면 더 돋보이는데요. 이건 반도체 전체 시장보다 그 안에 EDA 툴 시장이 더 빠르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EDA 툴 시장이 빠르게 성장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반도체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고객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새는 에이직이라고 해서 특정 목적을 위해 설계한 반도체가 유행입니다. 거의 모든 제품에 반도체가 들어가기는 하는데 양품으로는 스펙이 딱 맞지는 않으니까 목적에 맞게 별도로 디자인을 새로 하는 거죠. 새롭게 디자인하니까 당연히 케이던스의 고객이 됩니다. 세 번째로 반도체가 복잡해지면서 설계하기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웬만한 프로그램을 써서 디자인하기도 어렵고 또 디자인을 위해 필요한 시간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 이유로 EDA 툴은 반도체 업계에서 존재감이 커지고 있고 이 시장을 과점하고 있는 몇몇 기업은 좋은 사업 기회를 맞고 있습니다. 케이던스는 시놉시스, 멘토라는 회사와 함께 셋이서 EDA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과점 기업입니다. 세 회사는 모두 1980년대 후반에 사업을 시작하였는데 그 이후 이 세 회사의 시장 지배력은 점점 높아지기만 했습니다. 우리가 엑셀, 윈도우 등 한 번 프로그램에 익숙해지면 바꾸기가 어려운 것처럼 EDA 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전방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는 것까지 생각해보면 케이던스는 과거에 보여준 것처럼 향후에도 빠르게 성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건 케이던스 그리고 비슷한 기업인 시놉시스가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나 다른 반도체 기업보다 지난 5년간 더 높은 주가 수익률을 보여준 이유이기도 합니다. 2020년 주가가 너무 빠르게 상승한 감은 있지만 장기적으로 전망이 밝은 회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회사 말고도 지난 몇 년간 높은 주가 수익률을 보인 반도체 회사들은 많습니다. 다만 반도체 업계는 다시 한번 3차 세계대전이라는 거대한 흐름의 변곡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경쟁력이 높은 기업들을 이해하고 알아두는 작업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